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어디서도 나 부끄러워서 말 못할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오는 이 여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욕이라도 좋으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에 소재한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은 8천 정도입니다. 유년 시절 결손 가정에서 고생하며 꼭 잘 살 거라고 다짐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벌이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가 인물이 상당히 괜찮았고 몸매도 상당했습니다. 모델 뺨칠 만한 수준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으니까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제가 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저도 제가 있는 위치에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하게 다가갔지만 아내에게는 부족했던지 번번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 무서울 게 없다 생각하였고 승부욕이 발동되어 끝까지 대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질이 같아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아내는 마음을 열었고 꿈 같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혼자 임신을 하였고 이래저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다가 결국 결혼할 마음을 먹고 임신 5개월 차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본인 인생을 망쳤다며 저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분명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끝까지 책임지리라 생각했기에 처음엔 다 받아주었습니다. 아내도 아내의 인생이 있을 텐데 마냥 미안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산모의 히스테리였는지 증상은 점점 심해져갔고 심지어 제게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냐마는 그래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저는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잠시 아내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외식이나 선물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의 기분은 잠시 풀렸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잠자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못한다 살 빼오면 해준다 지금은 싫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또 임신할까봐 무섭고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임신 때문에 원치 않는다고 약 같은 거 먹기 싫다고 조곤조곤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여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충분히 공감은 되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제가 스스로 묻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쓰고 나니 제가 무슨 사랑에 정신 나간 놈처럼 보여지네요. 저는 유년 시절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에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거든요. 뭐 특별히 강요하거나 매너 없게 대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아내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매번 거절하였고 1년에 겨우 한두 번 정도 서로 어색한 사랑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스스로 한심하고 처량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외도를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 후 병든 아버지 부양하며 혼자 고아처럼 살면서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실했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흔히 다니는 술집 여자 나오는 술집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눈에 넣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처량하네요. 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아내가 차가 낡았다며 차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더 탈 수 있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좋은 차가 필요했냐며 다음에 사자고 달랬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아주 그냥 몇 날 며칠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 뒤로 심각하게 저를 외면했고 무시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적은 없었는데 아주 남대하듯이 무시하는 아내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참담하네요. 아내 핸드폰을 몰래 보는 남편이라니. 핸드폰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역류합니다. 나에게는 전혀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 다정한 말들, 남편이 들어야 했던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제가 눈치를 챘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동네 만나는 언니들이랑 술집에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냐고 바람핀 거 맞냐, 갈 때까지 간 거 맞냐고 하니까 당당하게 맞다고 합니다. 전 그 당당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욕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저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울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살았던 저인데 정말 분했습니다. 아내에게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처음으로 물건도 부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누구냐고 물었고 상간남과 삼자대면 하자며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그 남자에게 가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결혼 후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 했던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아내에게서 처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흔한 미안하다는 말을 왜 바람핀 것 때문에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그 사이 전화 목록 등등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아이가 옆에서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에게 못 볼 꼴 보여주는 것 같아 너무 미안했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생각 후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돌변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큰 소리를 칩니다.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 있으려고 하지 마라. 딱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몇 시간 후 장모님께 전화가 옵니다. 아내가 왜 집을 나왔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왜 핸드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하시네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있을까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 이 상황이 딸년을 감쌀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분통이 터져 더 이상 통화 힘들겠다고 끊었고 처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련하게도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요. 하지만 이미 소식을 들은 처형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람핀 건 잘못한 거 맞지만 제부도 물건도 부수고 난리쳤다면서요. 바람핀 거랑 폭행짓 하는 거랑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부도 사회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2차 하거나 바람핀 적 없어요. 라고 합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수년간 저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도 그냥 저는 목의 중심 가족에 돈 벌어오는 기계였던 겁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직 미취학인 아이가 엄마가 없다며 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니 어릴 적 제 모습이 생각났고 서러움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보챘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 챙기고 유치원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머리 묶어주고 옷 입히고 하는데 너무 서툴렀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 장모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집사람과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떡할 거냐고 묻습니다. 이혼할 거냐? 아니면 용서하고 살 거냐?
집사람 표정은 절대 잘못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철없이 웃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는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본인도 저한테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내용을 일단 적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할 것이며 절대 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추후 외도 발각 시 위자료 지급과 즉각 이혼이었습니다. 아내도 저에게 원하는 걸 적었습니다. 양말 팬티 뒤집어 놓지 않기, 옷 빨래통에 넣기, 상대방 무시하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외도와 양말이 동급 취급당하면서 장모님도 저보고 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렇게 되었다며 동급 취급합니다. 각자 각서를 다 적고 사인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와 합방을 위해 아이방을 따로 꾸몄고 아이를 따로 재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바꿔 상간남을 차단한 것 이외에 변한 게 없습니다. 아내는 철없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이상한 사이비 종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미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지금 있는 아이도 내 아이가 맞나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 친자 확인까지 준비했으나 만약 사실이든 아니든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모두에게 충격일 것 같아 진행을 포기했습니다. 유년 시절 결손 가정에서 고생하며 바랐던 소박한 가정을 꿈꿨던 그 소망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망칠까봐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곤고 굶은 힘든 상황이지만 제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만사 이런저런 별일이 많다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막상 정말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먼저 제 이야기하자면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제 나이대의 남자가 그렇듯 저도 정말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었고 그렇게 결혼 전제로 만나던 여자 있었습니다. 그녀 친구의 소개받아서 만났던 여자였고 그 여자친구와 3년 정도 연애했습니다.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사귀면서 초반에는 순탄하지만 않았는데 연애하는 동안에 한번 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친이 저를 만날 때 취준생이었죠. 취업을 정말 하고 싶어 했으나 그때마다 낙방하여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히스테리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자신이 낙방하여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저에게 화내고 욕성하며 풀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줬습니다. 오죽하면 낙방하는 날만 되면 제가 눈치 너무 보고 있던 게 느껴졌는지 여친이 저한테 우리 그냥 잠시 동안 서로 각자의 시간 좀 가져보자며 저랑 어울릴 시간 동안 지금 일에 집중해서 취업부터 해야 할 것 같다며 서로 그렇게 헤어졌었습니다. 그만큼 여친이 성격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친과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친이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취직하자마자 저한테 연락 와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정말 미안했다며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다라는 말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직한 이후로 2년의 기간 동안 사실 별 문제 없었습니다. 여전히 여친의 성격적인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좀 있었으나 본인 취업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했는지 화가 나면 여전히 성격이 나오긴 했지만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저희의 연애는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로 이어지자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제 다 알고 계셨고
슬슬 여친 집에서 결혼할 나이인데 왜 인사 오지 않느냐며 말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집을 살 형편이 안 되어 말 못 꺼냈다고 말하니 여친이 저보고 사회초년생 주제에 무슨 집이냐며 다 늙어서 결혼할 거야 라는 말에 저도 납득하고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자마자 장인어른은 자신의 재산은 다 필요가 없다며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어차피 줄 데가 없으니 결혼할 때 자가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살라고 하시더군요. 장인어른은 대기업 회사원으로서 일하시다 은퇴하시고 고문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이 그렇게 막 부자까지 아니더라도 집은 2채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 형편은 아내 집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제가 결혼하는 비용도 겨우 마련할 정도였죠. 집에 손을 벌리거나 그런 기대는 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잘 안 되셔서 빚만드셨고 제가 월급 받은 돈으로도 도와드리려고 하자 이 돈마저 주면 너는 결혼 어떻게 할 거냐며 오히려 부모인 내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너 돈만큼은 너가 결혼하는데 쓸 수 있도록 모으라며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1억에 아버지가 그래도 결혼한다고 모으신 돈 3천만 원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 생각보다 참 복잡하고 힘들더군요. 아내와 저는 결혼 예식장부터 예물 신혼여행까지 많이 다니며 알아보는 과정 중에 의견 차이로 사소한 다툼이 좀 많았습니다. 순간 결혼식 준비하다가 헤어진다는 커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아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저와 다르게 한 번뿐인데 최대한 성대하게 하고 싶은 아내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이야기 진행하여 결혼식 전날 자기는 친구들이랑 결혼 전에 밥도 사주고 놀고 오겠다고 말하며 저보고는 총각 파티하러 가라고 하더군요. 알겠다 하고 갔지만 저희 친구들도 제대로 노는 친구들이 없었기에 그냥 적당히 1차 식사 2차 호프집에서 간단히 술 한잔하고 자정이 되기 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를 안 받더군요. 한참 연락하니 그제서야 시끄러운 곳에서 전화 받으며 오늘 같은 날 적어도 마음 편히 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왜 이리 계속 연락하냐며 성질을 내더군요. 언제 들어갈 거냐는 말에 술이 취한 목소리로 놀 만큼 놀다 갈 거라며 걱정 말하면서 끈더군요. 밤이 늦어질수록 그런 게 신경 쓰이기도 했으나 그 뒤로 연락도 안 받고 결국 저도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식장에서 아내는 밤새고 온 건지 연신 피곤한 모습으로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정신없던 결혼식 마치고 부랴부랴 유럽행 비행기로 올랐습니다. 저희 그 후에도 신혼기간 동안 많이 다퉜습니다. 전날 뭐 하느라 계속 연락 안 되었냐 어디에 있었냐는 제 질문에 친구들끼리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질문하냐고 성질만 내는 아내와 다퉜었죠. 결국 해외까지 와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제가 사과했습니다. 화내서 미안한데 어느 남편이 아내가 결혼식 전날 연락도 안 되고 밤에 노는 게 기분 좋겠냐고 화풀고 좋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은 기간은 나쁘지 않게 보냈고요. 그렇게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임신이라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기뻐하는 마음커녕 계속 불길한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찜찜하게 연락이 안 되던 결혼식 전날이 떠올랐지만 아내한테 그런 걸 표현할 수 없었죠. 아내는 임신한 걸 가지고 대단한 유세처럼 저에게 다시 히스테리를 부리며 입덧으로 인해 저를 그냥 노예처럼 부리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맞춰주면서도 마음속의 불안감 때문에 점점 저도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이 찜찜한 불안감 때문에 아내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자신의 영역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스타일입니다. 자기 물건 건드리는 것도 싫어했고 자신의 폰 보는 것도 싫어했기에 항상 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
정말 티 안 나게 한 달 넘게 곁눈질로 봐서 알아냈고 아내는 잠귀가 밝은 편이라 제가 잠자는 도중에 조금만 움직여도 깨는 편이었습니다. 의심도 많아서 제가 자기를 의심하는 걸 눈치채기라도 해서 만약 제 불안한 생각이 틀렸을 때는 엄청 난리치게 안 봐도 뻔히 보였던 터라 저는 더욱 조심스러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에 관해서는 필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주말 점심시간쯤 낮잠을 잔다며 방에 들어갔는데 피곤했는지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그대로 놔두고 정신없이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아내가 잠자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슨 첩보 영화 남자 주인공처럼요. 이렇게 열어본 휴대폰 하나하나 카톡에 있는 대화를 보는데 저는 제발 제 불안한 생각이 간절하게 틀리길 바랐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아내의 전남친과 대화한 내용이 있었고 둘의 대화 내용에는 전남친이 말하길 어제 오랜만에 좋았다고 결혼식은 잘했냐? 며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갑자기 임신 이야기를 전남친에게 말하자 전남친은 말하길 그거 혹시 내 아이 아니지? 라고 남겨져 있더군요. 아내는 그 말이 몰라. 설령 네 아이가 맞더라도 아이 낳으면 지금 신랑 아이지라며 제 이름을 적어놨더군요. 전남친은 당황했는지 네가 안전하다고 했잖아라는 말에 답변에 안전하겠지. 누구인지 티 안 나잖아. 꽤 스릴 있다며라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만났는지 오늘 볼래? 어디 모텔에 먼저 가 있어? 등의 대화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정말 배신감과 분노에 온몸이 떨려왔고 저는 그걸 다 보고 나서 들은 생각은 저 아이가 그냥 제 아이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대화 내역들 전부 제 핸드폰으로 다 캡처했으며 일단 아무 일 없는 듯이 놔둔 채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아보니 이 정도 증거를 확보하셨으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 지금보다 더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해 놓으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감내하며 한동안 증거들을 모은 다음 장인어른 집에 가게 된 날 다 터뜨려 버렸습니다. 아내의 대화 내역부터 시작해서 바람피는 상대의 사진을 들이밀며 저는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아시는 이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고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제 말을 믿지 못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저는 증거물을 보여드렸고 제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옆을 쳐다보니 아내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한테 달려들며 욕하며 제 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이 여자랑 못 살겠다고 그리고 이런 여자가 뻔뻔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이미 이 여자 회사 팀장과 동료들에게 메일로 모든 자료들까지 다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적반하장 저한테 오히려 고소한다길래 어디 한번 고소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이 세상에서 뻔뻔하게 사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황을 벌린 건 이혼하고 싶다는 거냐고 묻길래 장인어른 같으면 저 뱃속의 자식이 내 아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식 키우면서 히스테리나 부리는 여자 데리고 살 자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장인어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따님이 전 남친과 나눴던 카톡 대화 내역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는 그 카톡의 더러운 대화 내역들 생각만 해도 아주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역 증거 모으는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참았었고요. 장인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장인어른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그동안 이 여자를 사랑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밉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위자료와 상간남 위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여자 다니던 회사 자기 손으로 자진해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이미 회사 쪽도 다 알려져서 다닐 수도 없었겠지만요.
그 후 아이를 출산했다고 장모님께 연락 왔길래 친자 확인을 해보고 만약 맞다면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락 준다고 하네요. 전화 끊는 순간 제 아이였을 거라 생각하고 아내에게 노예처럼 살며 사다 바친 음식들이나 제 생활들이 어렴풋이 떠오르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저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후 친자 검사 결과서를 보고 한참 어이없이 웃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 문자로 말했습니다. 이제 전남친이라는 자식에게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라고. 이제 2번 다시는 나 찾지도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욕을 잔뜩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었던지도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가지 사연들을 보면서도 문득 그때 생각이 들어서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로 결혼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34살 남자입니다. 제 위로 3살의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는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공부나 머리 쓰는 쪽에 있어서는 저보다 3년 먼저 태어난 형님이 좋은 유전자는 싹 다 가져간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고뭉치였고 저희 형님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수재였지요. 어디 장 보러 가서 이웃 어른들이라도 만나면 형님한테는 다들 공부는 어떠든 물어보고 저한테는 아예 무관심이거나 사고 좀 그만 치라는 말만 들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다 잊고 지냅니다. 공부 잘하는 형님이 이제는 제 자랑처럼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공부를 워낙에 잘했던 형님이다 보니 부모님은 물론 학교에서나 동네 이웃 어른들한테까지 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형님은 형님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컸나 봐요. 그래서 늘 자유롭고 천방지축이었던 제가 부러웠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형님은 결국 저보다도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했지요. 저는 대학도 안 갔다 보니 군대 다녀오기 전까지는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면서 온 동네에 참견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군대 다녀온 뒤로부터는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멀쩡한 회사 들어갈 수나 있었겠나요? 그냥 상황되는 대로 일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주는 많아졌습니다. 돈 벌기 시작하면서 연애도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조금 무리가 있기는 했어요. 대학도 안 나오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딸이나 친척들을 소개시켜 줄래도 우리 공부 잘하는 형님한테나 해주지 저한테는 쥐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엔 딱히 여자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돈 벌어서 놀고 먹는 데 쓰는 거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솔직히 같이 일하는 형님들도 여자친구 사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서 이리저리 저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는 같이 일하는 형님들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 사귀어서 정말 선물 사다 바치고 멋들어진 데이트 준비하고 여자친구 성질 부리는 거 다 받아주고 우쭈쭈 해줘야지 어떻게 분위기 잡아서 하루 날 잡고 한 해 만에 하는데 형님들 따라다니면 당장 돈이야 들어가겠지만 그날의 끓어오른 마음을 그날에 꺼버릴 수 있으니 오히려 남는 장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자친구 만난다고 데이트하랴 밥 사 먹이랴 선물 사주랴 거기에 밥 먹으러 가면 여자친구만 입인가요? 별로 입에도 맞지 않는 서양 음식 먹어야 되고 저도 저대로 꾸며야 되니까 안 가도 되는 미용실도 가야 하지 옷도 사 입어야 하지.
거기에 기분 맞춰주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뭐 그러는지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너비코 마냥 하루는 다르고 다른데 하루는 같고 어도 같고 하니까 아주 그거 기분 맞춰주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돈 쓰는 건데 진짜 여자친구나 여자친구인 척 해주는 사람이나 뭐가 다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여자친구 해주는 척 하는 사람은 진짜 여자친구보다 더 잘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물론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외로움을 채워준다는 면에서 보면 실제 연애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돈 없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도 꾸역꾸역 대출받아서 결혼까지 하고 그러는 건가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제가 형님보다 먼저 사회에서 구르면서 돈 벌기 시작했을 때 형님은 군대 다녀오고 나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도 취직하는데 한참 오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사실 형님이 동네에서나 등수 안에 드는 똑똑한 학생이었지, 형님 정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 대한민국 땅에 널리고 깔렸던 거죠. 솔직히 형님하고 사이는 안 좋았지만 보기는 안쓰러웠습니다. 마음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야위어 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형님 결국 취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남 공부 잘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분명히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나 대기업 취직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신 부모님 배신감이 엄청 컸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형님이 부담감에 해방돼서 스스로 제 인생 찾게 된 점에 속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엄청 부자도 아니고 하다 보니 형님이 취직을 포기했다고 놀고만 있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결국 형님을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하는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맨날 공부만 해서 그런지 체력도 없고 비실비실 손재주도 없고 시키는 일마다 똑바로 하지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일을 일찍부터 시작했기에 잠이 드는지라 형님 커버를 다 쳐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손재주 없는 형님도 어쨌든 성실하게 한 달 채우니 첫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월급날마다 동료들끼리 회포를 풀고 오는데 형님이 왔다고 해서 안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결국 형님 데리고 근처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그런 데를 가니까 어색하기는 했는데 여태껏 공부만 하고 경제 능력 없었던 형님에게는 그곳은 거의 신세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마시고 놀더군요. 그 뒤로부터 형님은 틈만 나면 일 끝나고 오늘은 안 가냐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자주 다니기는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아무래도 한 번에 쓰는 돈이 적지 않다 보니 부담도 되었고, 그래서 같이 가자는 형님부터 거절을 했는데 형님이 자기가 돈 다 낼 테니까 가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공부만 했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저런 거다 싶어서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했는데 형님은 그게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다른 직장 동료 꼬셔서 다녀오고 나중에는 돈까지 빌려서 다니더군요.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한 형님이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순식간에 개털이 돼서 월급값을 받고 그러다가 빚까지 생기게 돼버렸지요. 형님한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고 돈은 제가 대신 갚아준 뒤 형님한테는 이 일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형님하고 사이가 서먹해지기는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유흥을 다녀야 한다는 열망이 생겨서 그런가 다음에 꽤나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 강요에 억지로 매일 공부만 하던 형님이 그렇게 쌓이고 쌓인 에너지를 분출할 곳이 없어서 그동안 취직을 못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 뒤로는 형님이 월급도 잘 받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가 안심이 되기는 했습니다. 주변 직장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형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회사 사람들로 모이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자주 가던 유흥주점에 매일같이 출몰한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아무튼 형님과는 서먹해졌으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 크게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형님과는 교류 없이 지냈는데 형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람을 봤을 때 이 형님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형수님 별 사람이 엄청나게 예쁘더군요. 그런데 저도 여자 만나온 가닥이 있고 관상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형수님 될 사람을 어디서 만났는지 딱 알겠더군요. 형님이 정신 못 차리고 주점에서 알게 된 여자랑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형님 좋은 회사도 다니겠다. 여자도 형님이 걸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 되니 신분 세탁을 하려고 형님을 만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형수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저랑 같이 유흥 다니던 사람들한테 이 사람 어디서 일하던 사람이냐고 수소문을 해봤는데 타 지역에서 만난 건지 제 주변에는 형수님이랑 놀아봤다는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참 걱정이 다 되더군요. 세상 물정 그렇게 모르던 형님이 이제는 여자에 빠져서 재산이고 뭐고 다 뜯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경고에 저보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형님이 다 능력이 되니까 저런 여자도 구해오는 거라고 일축했기에 결혼을 못하게 반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남이기도 하고 형님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껏 20대 후반으로밖에 안 보이는 저런 예쁜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37살에 이제 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돈 버는 족족 술집에다 가져다 바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드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 당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정보망으로는 형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아낼 수 없었고 그렇게 결혼식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수님이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진짜 연예인을 뺨치게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둘이 좋아서 결혼한다는데 나도 너무 의심병인가 싶어서 그때쯤에는 형수님 과거를 캐낼 생각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만 잠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역한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려서 내용을 전부 다 듣고 말았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남자의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통화 상대방에게 어디 노래방에서 일하던 여자가 기억나냐고 하면서 그 여자가 결혼한다고 해서 구경 왔다고 하면서 지들끼리 신나서 떠들더군요. 형수님이 그런 쪽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결국 결혼식 당일 날에 꼬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돈 몇 푼 더 주니까 장난 아니었다. 자기 사는 동네에서는 좀 놀아본 사람들은 그 여자를 모르면 간첩이다.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날을 망치는 건가 아니면 형님 인생을 구하는 건가. 잠깐의 고민이었지만 그래도 내 하나뿐인 형제인 형님의 인생이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방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녀석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 다시 해보라고 하고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그 자식 말대로 자기가 단골 손님이나 마찬가지고 횟수로는 100번도 더 만났을 건데 결혼하는 남자 어떤 꼴인지 구경하러 온 거라고 순순히 실토하더며 그 결혼하는 남자가 바로 내 형님이다 하고 그 자식 멱살을 잡아 끌고 신부 대기실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바닥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바닥에 낮아빠진 그 자식을 보고 형수님도 놀라서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형수님한테 입이 있으면 설명해 보라고 소리를 쳤는데 사돈이며 다들 나한테 이게 예의 없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형수님은 겁을 먹은 건지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숨기고 있으면 내가 형수님의 더러운 과거를 못 알아낼 줄 알았느냐고 호통을 치고 바닥에 패대기 친 그 자식에게 모든 걸 실토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패대기 쳐진 그 자식이 저한테 하도 멱살을 오래 붙잡혀서 그런가 콜록콜록거리면서 이 여자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형님 결혼식이 4시였는데 그 여자는 5시에 결혼하는 여자라고 하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개판이 될 뻔한 결혼식이고 이대로는 형수님이고 형님이고 볼 면목이 없는지라 저는 그 길로 도망치듯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형님과 연 끊고 지내다시피 했는데 저는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친구 집으로 몸을 피신하고 3개월 정도 가족들 눈을 피해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까지 형수님이 찾아왔더군요. 여전히 젊고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형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해프닝 아니겠냐 하면서 이 상황을 자기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저 같은 동생이 있어서 형님이 든든하겠다고 하면서 가족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제 형님도 저희 부모님도 제 걱정을 심하게 하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오해는 풀리게 되었지만 한 가지 큰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현명하고 아름다운 형수님에게 제가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형님이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시집살이를 하는지라 형수님하고는 매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심을 가지고 있는 형수님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오히려 형수님이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의심하고 살던 시절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것 같네요.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 사람이 영원히 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동생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최악의 사람인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에서 나가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감사합니다.